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한통행 코너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한국어 진행자 유아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가몽 씨,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중국인 협회의 마가몽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중 동행 코너를 통해 한중 서예의 아름다움이라는 오래되고 매력적인 주제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가몽 씨, 저희 코너가 종한통행이다 보니 오늘 본격적인 서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최근 전북 전국인 협회에서 주최하거나 참여한 한중 간의 다양한 활동들을 간단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최근 정말 많은 한중 관련 활동에 참여했거든요. 어디에 다녀오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되게 궁금하네요. 10월 14일에 우석대학교 공제아카데미에서 한중 교류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때 제가 진행을 맡았거든요. 오, 그건相互 신뢰를 증진하고 전북이 한중 우호 교류의 중심지가 되는데 힘을 보탠 회의였군요. 10월 18일과 19일에는 중국인 협회와 공자 아카데미가 함께 익산과 전주에서 열린 대규모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전통 공예와 음식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세계문화 축제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한중 음악 연주가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요. 또한 저희 협회 회원님께서 도지사상을 수상하셔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참여한 것들 말고도 중국인 협회에서는 더 많은 활동을 전개한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10월 9일, 저희는 전주 글로벌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를 체험하고 모두 함께 강강 수월의 춤도 췄습니다. 10월 말에는 광주 종국 문화주 개막식, 김제 다문화 모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10주년 기념 행사, 그리고 배성 한시회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다채로운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말씀하셔서 생각나네요. 우석대학교 공자 아카데미 체리 원장님도 협회와 함께 진흥원 10주년 기념 행사와 배성 한시회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셨고, 배성시회 시집 출판을 위해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전북 전국인 협회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월 활동뿐만 아니라 11월의 일부 행사에도 저희를 다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11월 행사는 어떤 게 있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11월 2일에는 서울 누리마당에서 한국어 문익협회 시 낭송 대회가 열립니다. 강원 씨가 참여할 예정인 걸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11월 8일 토요일에는 전주대학교에서 전북 여학생 안전 유학 프롬 및 무술 예술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1월 8일 유학생 행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공자 아카데미 참여해요. 다른 행사는 또 있을까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군산에서 1박 2일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유도 관광부터 다양한 만들기 체험까지 일정이 매우 알차게 꾸려져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9일 토요일에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들어진 김치는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에 전달될 것입니다. 정말 따뜻을 나누는 의미 깊은 활동이네요. 아신 언니가 알려주신 이 정보를 정말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활동 정보 공유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서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한중 동행 방송에서는 붓끝에서 만나는 한중의 운치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정 서예의 아름다움과 깊은 역사적 교류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서예는 단순한 글씨 쓰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정신과 예술이 융합된 문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방송에서는 한중 서예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시대의 두 나라가 어떻게 서예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교류하고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또한 현대 한국과 중국 서예가들의 작품과 교류 현장도 함께 살펴보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 예술적 풍미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 획, 한 획에 담긴 철학과 마음,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한중 간의 깊은 우정까지 영상을 통해 이 아름다운 만남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신너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소개해 주셨네요. 그럼 이제 함께 서예라는 오래되고 매력적인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몽 씨, 10월에 전주 두천 광장에서 세계 다문화 축제가 열렸을 때 공자 아카데미에서 진행하신 축복 카드 만들기 활동,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러 오셨죠. 제가 눈여겨봤는데 그 축복 카드 위에 쓰인 축하 문구들이 모두 공자 아카데미 장면 선생님의 붓 글씨였네요. 글씨가 정말 힘이 넘치고 특히 유려하더라고요. 글씨를 닦으면 마음이 닦인다라고 말하듯이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일종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죠. 10월에 우리 전주에서 막 큰 서예 비엔날레가 끝났는데 전 세계 50여 개국 서예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주제는 침묵 속의 공명이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아신 언니도 가보셨나요? 제가 그때 정말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가지는 못했어요. 서예는 정말 시대적 감각과 여운이 느껴지는 주제인 것 같아요. 주변에 점점 더 많은 전문의들이 서법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예는 수신양성의 필수 과정이에요. 서예의 의미는 단순히 똑바로 쓰기를 넘어서 품격을 쓰기이며 소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군요. 그럼 한국의 서예도 역사가 꽤 길겠네요. 맞습니다. 대략 기원 후 2, 3세기경부터 한국 땅에서도 한자를 사용하여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1443년 조선 세종대왕이 훈민 정음을 창제했지만 한자는 여전히 공시 문자였습니다. 왕실서원이나 국가학교에서 모두 중국 문학을 가르쳤죠. 말하자면 한자는 한반도의 문화 역사 쪽에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 한반도의 서예도 점차 발전하면서 하나의 서예 예술로 자리 잡았겠네요. 완전히 정확합니다. 서예는 한반도에서 점차 신분과 수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귀족 계층과 예술가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서예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전쟁과 동난을 거치면서 고대의 서예 작품들은 거의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16세기 이전의 원작은 현재 20점도 채 남아 있지 않습니다. 20점도 안 된다고요. 정말 너무 귀중하네요. 네, 맞습니다. 1972년에 한국 백제의 고도인 공주에서 우연히 무려왕과 왕비의 릉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도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덤 입구에 6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사각형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비문은 한자였고 글씨체가 매우 우아하고 필법이 성숙되어 당시 서예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석은 마치 역세기에서 보내온 손편지 같은 느낌이네요. 시간이 오래 지나 먹색은 사라져서도 기운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요.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그 비석의 필획은 안정적이고 전절은 부드러우면서도 안에 강함을 품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백제의 서예가 상당히 숙성된 단계에 이르렀으며 결코 추악 단계가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후 한반도의 서예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나요? 통일 신라 시기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문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중국 당나라 문화를 매우 숭배했고 구양순, 우세남, 왕희지 같은 중국 서예가들은 당시의 최고 인기 스타나 다름없었죠. 상상이 가네요. 당시 서원에서는 학생들이 이분들의 글씨체를 따라 쓰면 연습했을 것 같아요. 신라 시기의 학자들은 당나라 서체를 모방했고 고려 시기에 이르러서도 구양순체는 여전히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4세기 중반에 이르러 조맹부의 서체가 조선에 전해졌는데 그의 글씨는 매우 유미하고 원만하여 즉시 모방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조체는 서예계의 핫한 스타일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들으니 처음부터 한국 서예가 중국 서예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한국 서예의 수중한 점은 결코 모방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흡수하고 재창조했다는 데 있습니다. 고려 시기 서예는 중국과 거의 동시에 발전했으며 어떤 비각에서는 두 문화의 피리가 융합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근대로 오면서 한반도의 서예 스타일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겨나요? 물론 있습니다. 18세기 청나라에서 비파 서법이 등장하며 조선의 새로운 서풍을 가져왔습니다. 비파란 고대 비석에서 서체를 배우는 방법을 말합니다. 접파처럼 유미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구조가 안정되고 필력이 두터우며 마치 금석기가 뜻, 깃든 듯한 특징을 추구합니다. 금석이라는 이름이 멋지네요. 듣기만 해도 강인한 느낌이 들어요. 네, 비파의 글씨는 마치 새겨놓은 것처럼 중후하고 글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 금석학이란 고대 비명과 청동기 문자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서예와 밀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금석기의 미감은 조선의 북학파 학자들에게 깊은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학파는 18세기 조선의 매우 진보적인 지식인 집단으로 그들은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배워서 자신을 발견시킨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당시의 국제 여학생과 같아서 사상이 앞서 있고 이야기 넓었죠. 북한파는 청나라로 건너가 최신의 비각 예술가 고증하 사상을 배워왔고 이를 통해 학습 열기를 불러일으켰는데 그중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김정희입니다. 바로 초사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한국 서예 천재 맞나요? 네, 맞습니다. 김정희, 호는 추사이며 1786년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천재형 인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전을
암수할 정도로 뛰어났고 예서 재능도 보였죠. 듣자 하니 남들의 아이 같은 느낌이네요. 정말 그래요. 그의 글씨를 복합화의 대표 인물이 박제가가 보고는 깜짝 놀라 즉시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중국으로 유학도 갔죠. 네, 1809년 20대의 그는 아버지를 따라 사신으로 청나라 베이징에 갔습니다. 당시 베이징은 문화적으로 번성한 서예의 성지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정명한 학자인 웡방강과 완원을 만나 뵙습니다. 웡방강은 청대 금속한의 대표였죠. 그때 그는 정말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며 원방강은 그를 보자마자 해동 제일의 제자라고 칭찬했고 원원은 그에게 원당이라는 아호까지 선물했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한중 문화사의 전설이 되었죠. 그럼 그는 중국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그는 단순한 서예 기법 이상을 배웠습니다. 서예에 있어서 그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 조맹부, 소동파, 안진경을 배우고 더 거슬러 올라 한과 유 시대의 시각을 학습하며 한유 시대의 예서가 서예의 근본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예서라면 필익이 비교적 납작하고 가루획이 파도처럼 생긴 서체를 말하는 건가요? 네, 예서는 한나라에서 유래되었으며 해서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희는 중국에서 무수한 한비 답본을 보며 예서의 힘과 리듬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나하면서도 둥글고 고요하면서도 움직임이 있는 풍미에 깊이 매료되었죠. 그럼 한국에 돌아온 후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기 시작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배운 비파의 정신과 조선의 전통 미학을 결합하며 도창적인 추사체를 창조해냈습니다. 추사체는 추사체의 가장 큰 특징은 소박하고 웅장하며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에는 힘이 있으면서도 생동감 있고 자연스럽습니다. 필회 사이의 옆백도 호흡을 중시하여 마치 글자가 숨 쉬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마치 서법한 태극 같은 느낌이네요. 강과 요가 함께 어우러지니까. 정말 훌륭한 비유입니다. 추사체의 필회계는 전서의 장중함과 예서의 침칙함, 그리고 행초서의 유동성이 함께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행초서를 쓸 때 종종 형은 끊어져도 뜻은 이어진다는 필세를 보여주었는데 필획은 비록 끊어져 있지만 기운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년에 이르러서는 그의 필선이 더욱 침칙해지고 리듬감이 더 강해졌으며 먹색의 농담도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그런 느낌은 마치 붓으로 써 내려가는 음악을 듣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중희는 중봉용필을 매우 중시했는데 즉 붓끝이 항상 필획의 중심을 따라가도록 하여 선이 포만감 있고 골리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붓을 시작할 때는 가볍게 펜끝을 감추고 마칠 때는 살짝 다시 거두어 들이며 마치 글씨를 쓰며 기운을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글씨 전체가 마치 호흡처럼 리듬감을 갖게 되죠. 한 글자 안에
이렇게나 많은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다니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사체의 매력입니다. 한비의 중후함과 동양문인의 시정을 함께 갖추고 있죠. 이는 단순한 글씨 쓰기가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기상입니다. 방금까지 김정희의 서법이 점점 성숙해져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의 인생에도 어떤 전환점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선 원래 순조로웠지만 50대에 정치적인 이유로 제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 시절은 그에겐 인생 최악의 고난기였죠. 하지만 바로 그 고독한 세월 속에서 그의 서예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오, 요배를 당했는데 오히려 글씨가 더 나아졌다는 말인가요? 네, 아시다시피 가끔은 사람이 고도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김종희는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의 침잠을 서예에 담아냈습니다. 그는 낡은 방에서 매일 글씨를 연마하고 비석을 연구하고 시를 쓰며 정의와 먹조차 아껴가며 사용했습니다. 그는 산과 바다 너머 오직 분만이 나의 동반자라고 말했죠. 마치 수동파가 황소로 요배당했을 때 적벽불을 썼던 그 경지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희는 소통파를 매우 흠모하여 스스로를 통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글씨는 그 사람을 닮아 붓끝에는 내가 있다 라고 말했는데 서예는 사실 자신의 인생을 쓰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 시기에 그의 추사체는 완전히 성숙되었습니다. 서는 중후하지만 경직되지 않았고 기세는 웅장하지만 과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마음의 고요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정말 요배당한 육체, 날아오는 영혼이 있네요. 그의 서예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단순히 이어지고 있다를 넘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희 이후 조선 서예계 전체에 비파 열풍이 불었습니다. 김정희가 청나라의 고중학과 비가 예술을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조선 서예는 더욱 다양해지고 현대적으로 변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서예가 아름다움에서 힘을 갖춘 것으로 나아갔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매우 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서법이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기계를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중국 예서에서 탈피했지만 그림의 신미안을 가미했습니다. 구도에는 그림 같은 느낌이 붓과 먹이는 리듬감이 있습니다. 그 비대칭 속의 균형, 충후함 속의 생동감이 그의 작품의 상징이 되었죠. 이후 한국이 독립하고 한 후에도 서예는 여전히重要시 되었나요? 물론이죠. 대한민국이 성립한 후 정부는 전통 문화를 정려하기 시작했고 서예는 국가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각종 서예 협회와 전시 활동이 점점 설립되었고 서예가들은 색채, 설치, 미술 등 새로운 방식으로 서예를 전시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했습니다. 전통적인 추사 정신 또한 새로운 시대의 이미지, 즉 융합, 개방, 혁신을 부여받게 되었죠. 서예가 이제는 단순한 글씨 쓰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태도가 된 것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제주도에서 열린 추사, 동파를 만나다 전시를 보면
그 전시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동파와 초사의 정신적 대화를 통해 중한 서예의 공통된 기질, 즉 자기 성찰, 탈속, 포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서예가들은 현장에서 추사체를 모사하고 한국 서예가들은 동파의 해초서를 배웠죠. 그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천리팍에서 온 두 가지 필목이 같은 종이 위에서 공명하는 모습이에요. 그 장면이 상상됩니다. 한쪽은 동파의 구름과 흐르는 물 같은 글씨고 다른 한쪽은 추사의 둘에서 피어나는 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 전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것이었습니다. 한중 서예는 단순한 예술의 교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라는 것을요. 가몽 씨의 말씀을 들으니 서희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붓과 먹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백제 왕릉이 비석에서부터 초사 김중희의 예서, 그리고 오늘날의 한중 예서 전시까지 이 긴 여정 속에서 서예는 줄곧 같은 주제, 즉 문화는 통하고 마음은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한자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한 획에 담긴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어떤 이는 먹이, 먹이 마르기 전에는 정이 늙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중 서예의 교류는 이미 1000년 이상 이어져 왔습니다. 고대의 비각에서 오늘날의 전시까지, 순의 붓에서 마음속의 우정까지 이 문화의 끈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네요. 오늘 우리는 초사체의 매력뿐만 아니라 붓과 먹 뒤 숨겨진 문화의 힘도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서예를 배우고 싶다면 추사의 예서든 중국 명가의 예서든 어디서 더 정통적인 서예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 우석대학교 공자 아카데미에는 서예 수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본 필획, 서체 학습부터 성인을 위해 다양한 시체 학습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석대학교 공자 아카데미로 오셔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북일보 12층에 있습니다. 잘 됐네요. 저와 한국 친구 몇 명이 계속 배우고 싶어 했는데 꼭 한국 친구들 데리고 공자 아카데미에 가서 서예를 배워야겠네요. 아신 언니의 한국 친구들 언제든지 공자 아카데미에 와서 서예를 배우는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가문 씨,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라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붓을 들어보시며 조금이라도 서예의 고유한 기운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종 동행 라디오 진행자 마가몽, 유아신이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蓝亭凛冽，心书如行云流水。月下门催，心细如你脚步碎。忙不迭，千年悲痛
错觉难做你的美，真迹却真心能给谁？牧笛横吹，黄酒小菜有几碟，夕阳余晖如你的手却似醉。我奔一些，恶魔想不退，你懂有余味，一缸朱砂到底救了谁？无关风月，我体恤的你会，悬笔一句，南岸边浪尖叠，妻子和姐在落笔都不对，而我独缺你一生的了解。无关风月，我体恤的你会，悬笔一句，南边浪尖叠，妻子和姐在落笔都不对，而我独缺你一生的了解。无关风月，我体恤的你会，悬笔一句，南边浪尖叠，妻子和姐在落笔都不对，我独缺你一生了解。弹指岁月，情长尽可尽湮灭，青石板街，回梦一笑你婉约。恨了没？你要偷情谈谁让你蹙着眉？二生归，徒留胭脂味，人雁南飞，转身一瞥你惊泪。举一把月，手染回忆怎么睡？又怎么会？心事蜜蜂绣花，写真这眼对。若花远点，你会远着谁？无关风月，我体恤的你会，悬笔一句，南岸边浪尖叠，妻子和姐在落笔都不对，而我独缺你一生的了解。无关风月，我体恤的你会，手术无愧，无惧人间是非。一段长夜，又小小了几页，我等着泪来提醒你爱谁。各位听众朋友们，大家好，欢迎回到中韩同行栏目。刚刚听完有关书法的韩语版本的内容，现在是中文时间，我是主持人浩南。今天呢，真的特别荣幸我们邀请到了幼时孔院的张明老师。张老师您好。浩南好，大家好，我是幼师大学孔子学院的汉语教师张明。今天呢，很高兴通过中韩同行栏目给大家分享中韩书法之美这一古老而又有魅力的话题。张老师因为我们的栏目呢是中韩同行，所以在今天呢正式的书法话题开始之前，我们先回顾一下全北中国人协会这段时间举办参加的中韩丰富的活动吧。没问题。你可别说，这段时间我还是真是参加了不少有关中韩的活动呢。说说看，您都去哪儿了？看看是不是我也参加了呢？好的，让我仔细想想啊。10月14号，在我们幼师大学的孔子学院，举办了一场探讨中韩文化交流的重要的座谈会。当时浩南你是主持人，这个你肯定了解啊。是的，这是一场增进互信、为全北成为中韩友好交流中心注入新动力的会议。是的，是的。
然后呢，再接下来在这个10月18号跟19号2天吧，中国人协会和孔院一起参加了在我们全北义山和泉州举办的世界多文化庆典。在这个庆典上，我们还展示了中国的传统工艺，还有美食制作。浩南，你好像还参加了模特走秀吧？是的，张老师，咱俩好像一直都有交集呀。那世界人庆典上呢，中国留学生的中韩音乐演奏获得了观众们的强烈反响，而且我们协会会员荣获了道知识奖，真是太给力了。是啊，真是太厉害了。除了这些我参加过的，中国人协会是不是也展开了更多的活动呢？的确，在10月9号呢，我们在泉州全球多元化文化中心体验制作了韩国传统美食，大家一起跳锵锵水月来的舞蹈。10月底，我们还出席了光州中国文化周开幕式、金堤多元化聚会、全北国际合作振兴院10周年纪念活动，以及沛城汉诗会50周年纪念仪式，延续了多元化的交流。哎呀，你这一说，我想起来了，我们孔院的蔡丽院长那个时候也和你们一起参加了这个振兴院的10周年纪念活动，还有这个沛城汉诗会50周年纪念仪式。他还在这个纪念仪式上为这个沛城诗会诗集的出版做了祝词呢。对的，我们全北中国人协会呢，在众多领域都表现得特别活跃，不止10月这些，11月的部分也在邀请我们参加呢。啊，是吗？11月的活动，你快说说看，我们孔院也可能一起参加啊。11月2号，在首尔民俗游乐场呢举行汉语文人协会的诗朗诵大会，协会的马家梦老师会参加。然后在11月8号周六，泉州大学将举办全北留学生平安留学论坛暨文化艺术节，我也计划要一起参加呢。啊，是吗？这个11月8号的留学生这个活动我也听说了，到时候呢，我们孔院也是要参加的。然后还有其他的什么活动吗？当然有11月15号至16号，在群山准备了2天1夜的特别活动，从先游岛观光到各种制作体验，行程呢是非常充实，请大家一定要多多期待。最后11月29号周六呢，我们将在泉州市志愿者服务中心进行腌制泡菜的分享志愿活动，制作的泡菜呢将送给需要的群体。哎呀，这真是分享温暖、意义深远的活动啊！浩南，你分享的这些信息真的很重要，同时也期待大家多多参与。那活动的信息呢分享完了，下面我们就进入今天的主题书法。本期呢，中韩同行广播要和大家一起来聊一聊笔尖邂逅的中韩韵味，一起感受中韩书法的美妙和深厚的历史交流。书法呢，可不仅只是简单的文字，它可是一个国家的精神与艺术融合的文化结晶。本期节目里呢，我们会聊到中韩书法的起源和发展，也会讲讲两国在不同时代里如何通过书法相互影响、交流心意，找到文化上的共鸣。浩南，你说的真是非常详细啊！下面我们一起走进书法的世界吧。好的，张老师。那么10月份呢，在泉州道厅广场举办了世界多文化庆典的时候，我好像看到您也参加了。你是们孔院做的祝福卡的这个活动，当时可是吸引了不少人去体验。我注意到了，祝福卡上面写的祝福语都是您写的毛笔字儿啊，那字儿可真是刚劲有力，特别潇洒。我好奇，您平时每天都练习书法，有写书法这种习惯吗？哎呀，您刚才说的您过奖了，我是经常练习写字的。都说这个练字练心，这写字写得漂亮，它不只是一种技巧，它更是一种心境。呃，据我所知，这个月咱们泉州也是刚刚结束了一场盛大的书法双年展，展出了来自全球50多个国家地区的书法家的作品。我记得主题应该是静默中的共鸣，据说吸引了很多观众前去参观呢。浩南，你去了吗？
我当时特别想去，可惜呢没去成。那书法呢，真是一个有年代感、有味道的话题啊！感觉身边越来越多的年轻人也渐渐开始喜欢上了书法。是的，是的，在韩国，其实书法也是一种修身养性的必修课。因为书法的意义，它远不止写清楚那么简单，而是写出格调，展现出自我修养。原来如此，那韩国的书法应该会有很长时间的历史了吧，张老师？你说的没错。这个实际上说起书法的话呢，咱们就要首先说一下汉字了。大约在公元前2、3世纪，韩国他们就开始用汉字来表达想法，和他们的行动。到了1443年，朝鲜的世宗大王创建了韩文，并开始使用了。嗯，但是呢，汉字依旧是他们的官方文字，可以说汉字在朝鲜半岛的文化历史中一直都很重要。那我可以理解为朝鲜半岛的书法也在演变的过程中，慢慢形成了一种书法的艺术，是这样吗？完全正确。书法在朝鲜半岛逐渐成了身份与修养的象征。嗯，无数贵族阶层和艺术家在这个漫长的年代里，为促进书法艺术做出了很多的努力。只可惜啊，在经过多次的战争和动荡之后，古代书法作品几乎没有保存下来，特别是16世纪前的原作，听说到现在还不到20件。还不到20件啊，那对，真是很珍贵了。的确是的。1972年在韩国百济古都公州那块儿，偶然发现了武宁王和王后的王陵，里面有许多有重要考古价值的文物，其中墓室入口的那里啊，有一块6世纪左右的方形石碑，上面刻的碑文就是汉字，那字体真是非常的优美，笔法也是很成熟的，可以说，当时的书法技艺已经达到顶峰了。那这块方石碑呢，感觉像是一封从6世纪寄来的手写信，时间久了，墨迹没了，但气韵还在。是的，那方士碑的笔画稳健，转折是柔中带刚，这说明当时百济的书法已经相当的成熟了，绝不是我们所说的初级阶段。那后来朝鲜半岛的书法是怎么发展起来的呢？哦、到了统一新罗时期，那时候他们特别崇拜唐朝文化，欧阳询、虞世南、王羲之这些中国书法大家就是当时的顶流。可以想象啊，当时的书院里呢，学生们临摹的可都是这些大咖的字体。对对，新罗时期的学者们临摹唐书，一直到这个高丽时期的，欧阳询体仍然是占主流的，在那个时候，转眼到了14世纪中叶，赵孟頫的书法传入到了朝鲜，他的字儿啊，那是非常的柔美圆润，立刻掀起了模仿热潮，可以说那时的赵体就是书法界的网红风格。那么这么讲来，感觉从一开始啊，这个韩国的书法呢，就和中国的书法是紧密相连的。嗯，韩国书法的可贵之处就是它从来没有停留在模仿的层面上，而是在不断的吸收、再创造。高丽时期的书法与中国几乎保持同步发展，甚至在某些碑刻上还能看到两种文化笔意的融合。那张老师，到了近代，朝鲜半岛的书法风格上有什么新的突破吗？当然是有的。18世纪清朝的碑派书法崛起了，给朝鲜带来了新的书风。碑派呢，就是从古代石碑上学习书法的一种方法。它不像帖派那样追求柔美，而是讲究结构稳定、比例厚重，还带有那种金石气。金石器，这名字倒是挺帅啊，听对着就感觉很硬朗。对对对，那是因为碑派字呢，就像刻出来一样，它是厚重而有骨气。这种金石气的美感，深深地吸引了朝鲜的北学派学者。北学派呢，是18世纪朝鲜一群非常开明的知识分子，他们主张学习中国的先进文化，再发展自己。北学派远赴清朝学习，带回了最新的碑刻艺术、考据学思想。那个时候掀起了学习的热潮，而其中最出色的学生之一
就是金正喜。就是人称秋史的那个大名鼎鼎的韩国书法天才是吗？没错，这个金正喜呢，号秋实。他是1786年出生在一个显赫的家庭里，绝对是个天才型人物。小的时候就能背诵经典，展现出了书法天赋。那用我们熟悉的话来讲哈，他听起来就是别人家的孩子。是的，确实是。他的字呢，被北学派的代表人物朴七家看见后，他很吃惊，所以说立刻决定收他为徒。那他好像后来还去中国留学了，对吧？对对对，那是在1809年，20多岁的他随父亲出使清朝北京。当时的北京文化繁荣，是书法圣地。他在那里拜见了著名学者翁方刚和阮元。翁方刚是清代金石学的大家。那时候他一定非常激动，对吧？那可不是嘛。翁方刚一见到他就称他为海东第一才子，阮元还送他雅号阮堂。这段师生缘成为中韩文化史上的一段传奇啊。那他在中国又学到了些什么呢？主要是在这个书法上。在书法上呢，他素质而上，学习了赵孟頫、苏东坡、颜真卿，再素质而上，学习了汉魏碑刻。最后他认识到汉魏碑刻的隶书体现了书法的根本，于是呢，他开始研究了隶书。隶书就是那种笔画比较扁、横画像波浪的字体，对吗，张老师？对的，对的。隶书源自汉代，是楷书的祖先。金正喜在中国看到了无数的汉碑拓片，领悟到隶书的力量与节奏。那种方中有圆、静中带动的这种韵味，深深的吸引了他。那他回到韩国之后，就开始创造自己的风格了，是吗？没错。他把在中国学到的碑派精神与朝鲜的传统美学结合起来，创造出了独树一帜的秋实体。秋实体的最大特点是古朴大气，不拘一格，笔画间留白还讲究呼吸感，看起来像字在呼吸。听起来啊，像书法版本的太极，刚柔并济。哎呀，你这个比喻真是太妙了。秋实体这个笔画中既有篆书的庄重，又有隶书的沉稳，还有行草的流动。他早年写行草书，常常出现行断一连的笔势。什么是行断一连呢？就是说笔画虽然断开了，但是气韵还在连着。到了晚年，他笔下的线条就更加沉稳，节奏也更强。那种感觉是不是像在听一段儿用手毛笔写出来的音乐呢？完全可以这么理解。金正喜非常重视中锋用笔，也就是笔锋始终走在这个笔画的中心，让线条饱满，有骨气。起笔时轻轻的藏锋，收笔时呢略带的回收，就像写字时在蓄气，整幅字看起来像呼吸一样有节奏感。原来啊，一个字儿里呢，竟藏着这么多的讲究。没错，这就是秋实体的魅力。它不只是写字，更是一种精神气象。那刚才啊，我们说到金正喜的书法呢，越来越成熟。那同样啊，他的人生是不是也经历了一些什么转折呢？是的，他在仕途上本来是很顺利的，但是到了50多岁的时候，因为政治原因被贬到了济州岛。那段岁月对他来说可是人生的最低谷。不过，也正是在这段孤独的岁月里，他的书法达到了顶峰。哦，那被流放反而让他写得更好。对，你知道啊，这个人有的时候，人只有在孤独落寞的时候，他才能听到自己心里的声音。金正喜就是在那种无人问津的状态下，把生命沉淀进了书法。他每天在简陋的屋子里练字、看碑、写诗。他说过：“山海之外，唯笔相伴。”听起来啊，有点像苏东坡被贬黄州时写的《赤壁赋》的那种境界。你说的太对了。金正喜呢非常敬仰那个苏东坡，甚至自比东坡。他说：“字如其人，笔下有我。”那意思就是书法写的其实是自己的人生。
真可谓啊，身体被流放，灵魂在翱翔。那他的书法呢，在朝鲜半岛上产生的影响是一直都在的，是吧？不只是在呀、而且是越来越大。金正喜之后，整个朝鲜书法界就掀起了碑派热。金正喜带头实践清朝的考据学与碑刻艺术，让朝鲜的书法变得更加多样，也更现代了。那张老师，我可以理解为他让书法从漂亮走向有力量，是这样可以理解吗？非常的形象啊。他让书法不再拘泥于表面美，而是追求内在的气度。嗯，他的作品呢，脱胎于中国的隶书，但是加入了绘画的审美。布局比较有画感，笔墨呢也有节奏感，那种在不对称中的平衡，厚重中的灵动，成了他作品的标志。那后来呢？后来的韩国呢，在独立建国后，书法还受到重视吗？当然了，大韩民国成立以后，政府也开始推广传统文化，书法被认为是国之精神的象征，各种书法协会也是纷纷成立，展览活动也是接连不断，书法家们推陈出新，用色彩、装置等新方式展示书法，这个传统的秋实精神也被赋予了新时代的形象，那就是融合、开放、创新。那听起来啊，书法已经不再是写字儿了，而是一种文化的态度。是的，比如在前几年的济州岛举办了秋实遇见东坡展，那场展呢，真是非常的有意义。他用东坡与秋实的精神对话，展示了中韩书法的共同气质：自省、洒脱、包容。那个时候，中国书法家现场临摹秋实体，韩国书法家呢学习东坡的行草，那一幕真是让人感动。千里之外的两种笔墨在同一片纸上共鸣。画面呢，我好像是能想象得到啊，一边嗯，是东坡的行云流水，一边是秋史石中生花。没错。那场展览呢，就是在告诉我们，中韩书法不只是艺术的交流，更是一种心与心的相遇。所以啊，我今天呢听完张老师讲完，我真有种感觉啊，书法的美呢，不只是笔墨的美，更是人心的美。哦，你说的真是太好了。你看，从百济王陵的石碑，到秋史金正喜的隶书，再到今天的中韩书法展，这一路上啊，书法都在讲述着同一主题，那就是文化相通，心意相近。对，那汉字让我们在不同国家却能共享它一笔一画中的情感。是的，有人说啊，墨迹未干，情意不老。中韩书法的交往已经延续千年，从古代的碑刻到今天的展览，从手中的毛笔到心中的友谊，这条文化支线从来没有断过。今天呢，我们不仅认识了秋实体的魅力，也看到了笔墨背后的文化力量。那我还有一个问题啊，如果我们想在韩国学习书法，不管是秋实的隶书也好，还是中国名家的书体也好，那在哪里可以学到更地道的书法呢？张老师？这个问题你算是问对人了。嗯，我们孔院就有专门的书法课，其中有针对孩子们的基本笔画、字体的练习，也有针对成人的各式书体的学习。建议对书法感兴趣的朋友可以去幼师孔院体验一下，我们就在全北日报大厦的12层那里。太好了，张老师。那我和我几个韩国朋友呢，一直都想学习啊。那我一定要带上我的这些韩国朋友呢，去咱们孔院一起来体验一下。好好，随时欢迎你和你的韩国朋友们。好的，张老师。那再次感谢您的参与，听众朋友们。那我们本期节目马上就要结束了，期待我们继续在中韩同行的路上，用文化写下更美的篇章。同时也希望大家能够拿起笔，找到一点书法的静气。谢谢大家，我是浩南，我是张明。我们下期再会。
手停在我发端的指尖，如何瞬间冻结时间？记着望着我坚定的双眼，也许已经没有明天。面对浩瀚的星海，我们微笑得像尘埃，漂浮在一片无奈。缘分让我们相遇，很是意外，命运却要我们为难中相爱。也许未来遥远在光年之外，我愿守候未知里为你等待。我没想到为你我能疯狂到山崩海啸，没有你根本不想逃。我的大脑为你已经疯狂到脉搏心跳，没有你根本不重要。头顶的太阳燃烧着青春的余热，它从来不会放弃，照耀着我们行进。寒冬不经过这里，那只是迷雾的山林。走完苍老的石桥，感到潮湿的味道。翻过了青山，你说你看头顶斗笠的人们，海风拂过椰树，吹散一路的风尘。这里就像与闹市隔绝的又一个世界，让我们疲倦的身体在这里长久的停歇。你说你看头顶斗笠的人们，海风拂过椰树，吹散一路的风尘。这里就像与闹市隔绝的又一个世界，让我们疲倦的身体在这里长久的停歇。厦门的时光是我们的时光，大海的波浪翻滚着我们的向往，山谷里何时会再传来我们的歌声？那一些欢笑已过去，那些往昔会铭记我们的时